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초강의 1강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재 164쪽부터 166쪽까지를 우리 학습할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는 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랑은 전혀 관계는 없어요. 시험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배워 들어갈 때 직접적인 시험법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풀이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1강이기 때문에 제가 민법이라는 과목을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우리 한문 쓰면 민법은 이렇게 쓰는데요. 민법 그러는데 백성민재 법법자죠. 백성들이 쓰는 법이다. 그러면 민법이 어떤 법이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야, 민법은 백성들이 쓰는 법이란다. 이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은 민법이 어떤 법이냐? 법 중에서 민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인들의, 한자 쓸게 제가요. 사사로운 사람들, 사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가장 무난한 정의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두 가지 민법이란 사사로운 사람들의 생활관계 규율하는 민법인데 이 사인이란 말, 사인. 이 자체가 이미 법률 용어예요. 지금 제가 개인이라 쓰지 않았잖아요. 이 개인은 사회학적 용어지 법학 어디를 배울 때 개인이란 말 안 써요. 그럼 왜 개인이란 말이 사회학적 법률 용어가 아니냐? 이 개인이라는 건요. 자,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제가 홍남기인데 제 공무원 신분이에요. 제가 출근해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업무를 봐요. 그럼 나는 그게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이에요. 공인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퇴근해서요. 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친한 친구가 돈도 빌리고 임대계약도 맺고 매매 맺는 건요. 그건 다시 사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공인이 될 수도 있고 사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포함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인의 자격에서 내가 뭐 공무원 신분에서 뭐 건축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보더라.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쟁이 벌어지거나 다툼이 벌어지면 이거는 공법, 이 공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민법이 정되는 게 아니잖아, 쉽게 해서. 민법은 사법이다 이런 말 써요. 법을 크게 2대 구분이라 부르죠. 그 사람을 구분할 때 남자 여자 구분하듯이 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라면 공적인 법인 공법이 있고 이 공법은요. 우리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 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관계에서 분쟁이 벌어지거나 다툼이 벌어지면 공법을 적용해요. 근데 민법은 사법이에요. 공인의 자격이 아닌 사사로운 사람들에서 벌어진 분쟁. 그렇죠? 그걸 사법이라 불러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공인의 자격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분쟁을 공법을 적용받지만 그런 것이 아닌 사사로운에서 내가 퇴근해서 마트에서 물건 사고 임대계약 맺고 돈 빌리고 여기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사법인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개인 그럼 두 가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불투명한 거야. 그 개인 중에서도 사인의 자격, 사사로운 사람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인데 그럼 우리 사사로운 사람들, 공인이 아닌 국가기관과 관련 없는 사사로운 사람들 생활관계는 어떻게 영위가 되는 것이냐. 우리들 생활관계는 보통 재산관계, 법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재산관계와 이 가족관계로 크게 생활이 영위되는 거예요. 민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말 바꿔볼게요. 민법이란 사사로운 사인들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이라는 거, 이 재산은 민법적인 법학적인 시각을 보는 거예요. 재산을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사람의 재산이 많다. 자, 물론 재산을 구분하는 법에는 법학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구분해봐라라면 대표적인 방식이 남자, 여자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나이에 따라 분류하면요. 유아, 어린이, 뭐 소년, 장년, 노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뭐 인종별로 분류하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 꼭 이렇게만 분류하는 건 아니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이듯이 사람의 재산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는 이 두 가지 구분이 가장 대표적이다. 하나는 재산에는 물권이란 재산, 물권. 법학 용어죠. 물권이란 재산과 채권이란 재산으로 크게 구분을 해요.
대표적인 구분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제가 물건, 채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뭐 임차권 많이 들어본 용어죠. 그 건이란 말은 권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리, 임차권은 임차권리, 인격권, 가족권, 생명의 존엄권 그러면 다 권리자를 줄인 거예요. 권리를 줄여서 건이라 부른다. 그럼 물건과 물권리에 물권리. 물권리의 줄임말 물권리. 그럼 물건이라는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 이 물건 재산은 사람이 물건에 갖고 있는 재산. 사람이 물건에 갖는 재산은 물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배워보면 물건에는 크게 이제 동산, 부동산을 분류한다.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과 뭐 시계니, 뭐 냉장고니, 세탁, 동산. 또 물건 동산으로 분류하는데 그럼 말을 바꿔보면요.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갖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물건이라 부르는 거야. 내가 이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이 있다. 다 물건이라 부르는 거죠. 사람이 물건의 재산이요. 이 물건 재산이 있는데 이 물건 재산은 우리 민법 규정이 몇 조부터 있냐면요. 예를 들면 185조부터 372조까지 사람이 물건에 재산 물건은 188개 법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민법 전이란 법전이 있겠죠. 우리 대법정에서 굉장히 두툼한 법전에 보면 민법 제 5편으로 나뉘어요. 5편. 그 5편 중에서 물건은 제2편 이렇게 있어요. 제2편. 그래서 이렇게 물건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채권이라는 재산은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을 채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 내가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이게 채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대주가 차주한테 내 돈을 갚아달라. 임대인이 임차한테 차임을 지급해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 채권이라 불러요. 이게 많아도 재산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근데 채권의 재산은 이 물건과 이러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벌어져요. 비교가 대연전요. 차이점이 벌어지는데 이 채권의 재산은 우리 민법 373조부터 766조까지 법조문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한 400개 조문을 두고 있어요, 거의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요. 제가 그랬잖아.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이 가족관계는 우리 민법에서 다시 두 가지를 분류해요. 하나는 친족이라 불러요. 친족. 친족편이 있었지. 제3편 친족편. 자, 이 친족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에요. 누구와 누구는 배우자 관계다. 존속관계다. 비속관계다. 혈족이다. 또는 혼인을 맺어진 거. 인척이다. 사촌이다. 이촌이다. 사람과 사람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친족편이에요. 자, 요거는 767조부터 규정이 뭐 985조까지 규정이 돼 있을 이렇게요. 요거는 우리 민법에 보면 채권편은 재산관계죠. 제3편 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3편. 친족은 제4편. 제4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또 하나는 상속편이 있어요. 상속이에요. 상속. 우리 민법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 지금요. 상속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어른분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배우자는 1.5, 뭐 자식은 아들, 딸, 뭐 장남차나 구분할 것 없이 1대1대1, 뭐 유류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사람이 분배하는 관계를 상속편에 불러요. 요게 이제 우리 민법 규정 얘기하면 986조부터 1118조문까지 이게 두 있어요. 이거는 법조문이 제5편 이게 있어요. 5편. 그러면 말을 정리해 볼게요. 민법이란 사람의 재산 가족관계 규율한 법이다. 이 민법은요.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보통 동산, 부동산, 물건이라 보면요. 보통 뭐 동산, 부동산을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규율한 법입니다.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규율한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럼 1편이 빠졌잖아. 1편이 뭐냐? 제1편 여기 이제 우리 민법전에 보면 민법 총칙이다 그래요. 민법 총칙. 이 총칙편이라는 게 있어요. 총칙.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총칙을 쓰는데요. 여기 뭐가 빠진 건 총규칙. 총규칙이요.
민법의 총규칙, 이걸 줄여서 총칙이라 불러요. 이 총칙편이 우리 민법 185조 1조부터 예를 들면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 파트예요. 이거 이제 제목이 제1편 총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총 몇 편입니까?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에요. 1편 총칙, 2편 물권편, 3편 채권편, 4편 친족편, 5편 상속편, 총 5편으로 구성된 법이고요. 총 법전 수는 총 법전 수는 11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민법 구조다. 그런데 그럼 총칙이 뭐냐? 총칙은요, 말 그대로 총규칙이라는 얘기는 물건이건 채권이건 친족 상속수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 만약에 물권편에서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더라. 법률행위. 그냥 채권편에도 매매, 법률행위란 말이 나와요. 친족편에도 혼인하고 약혼하고 입양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더라. 내가 유언하고 유언장 쓰고 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이 법률행위란 무슨 뜻이냐? 즉 민법 총칙은 모든 민법에 공통되는 법 용어를 뽑아서 그 용어의 뜻을, 용어의 개념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용어들을 앞에 쓸 거니까 용어를 먼저 배우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 입학하면요, 먼저 한글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대한민국 이런 뜻이다. 예를 들면 뭐 학교란 이런 뜻이다. 그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단어를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좀 단어를 많이 뭐 보이가 뭐다, 스쿨이 뭐다. 그 단어를 알아야지 문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요, 모든 법의 공통적인 법률 용어, 이 법률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곳이에요. 쉽게 용어 배우는 거예요. 뭐 대리란 무슨 뜻이다, 복대리, 표현대리, 무건대리, 법률행위, 통절 표시, 예를 들면요, 비진위 표시, 이런 용어를 배우는 곳이다. 용어. 그 먼저 용어를 가르친 다음에 이 용어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 전부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일단 친족 상속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우리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그런 다음에 민법은 아니에요. 민법은 아니지만 중개 업무 볼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럼 내가 중개사 시험을 따서 남의 부동산 같은 중개 업무 볼 때 필요한 법률들이 있어요. 그 민사특별법을 불러. 민법은 아니지만 중개 업무 볼 때, 부동산 업무를 볼 때 관련이 많고 꼭 알아야 되는 특별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뭐 중개 안 할 겁니까? 상가, 임대차, 상가, 보호법. 그런 다음에 집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집합법. 집합법이 뭐냐면요,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옵스텔 이런 거 이렇게 한 동의 건물에 아래 위를 구분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중개 업무 볼 때 우리가 옵스텔도 뭐 상가, 점포도 뭐 아파트도 다 중개해야 되잖아요. 그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집합법. 그다음에 실명등기법이에요. 실명등기법. 이게 중개 업무 볼 때 꼭 필요한 법률들이에요. 실명등기법 뭐냐면요, 명신탁을 금지한다. 남의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라. 실권리자명으로 등기해야지. 남의 명의로 등기했다 걸리면 아주 박살내겠다. 왜? 차명, 남의 명의로 등기한 이유가 뭡니까? 명신탁한 이유가 뭡니까? 탈세, 그동안에 탈세가 이루어지고 양도세를 떼어먹고 탈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실명등기법을 가르쳐요. 꼭 자기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지 남의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요. 명신탁을 금지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부동산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가담법. 이건 여러분이 잘 몰라요. 이 5가지는 중개 업무 볼 때, 부동산 업무 볼 때 많이 필요한 법이다. 민법은 아니지만 특별법이다. 그래서 이걸 따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특별법, 이 4군데가 시험범위예요. 여기가 시험범위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데 어디냐? 물권법이에요. 이게 가장 효과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 이거를요. 우리 시험에서 40문제 중에서도 14문제, 문제도 가장 많고 14문제 문제 나오고요. 이 물권법이 다른 법이요. 우리 2차까지 공부하면 공시법,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이 등기법이라든가 뭐 중개사법 실무가 있어요. 중개사법. 이런 데 미친 영향이 커요. 이 물권법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은 민법 출제 비중이 14문제예요. 총칙은 10문제, 10문제. 여기 10문제 나오고 계약법 10문제, 채권법 10문제 나오고 요거 여기 시험법 아니니까 6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는 높지만요, 이런 데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등기법 6문제, 중개사법 6문제 이적 영향 미쳐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물권법 하나만 알아도 이거 거저 죽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똑같이 물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26문제 정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중에 시험 범위가 총 200문제예요. 1차 합쳐서. 그중에 물권법이라는 한 파트가 26문제를 차지한다. 여러분들 공시법 한 법이지만 24문제 나와요. 세법 16문제 나와요. 그거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물권법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5편이 이루어져 있다. 민법 총칙은 법률 용어의 개념을 배우고 말뜻을 법률 용어를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이 왜 어렵냐면요. 자, 제가 민법이 1조부터 쭉 5편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굳이 말하면 1조부터 1118조문까지가 민법 조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중요한 민법 시험은 이 전부를 시험법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듬성듬성 뽑아서 전부를 배우는 전부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총칙 중에서는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 삼는다. 채권법에는 계약, 총론, 매매, 견, 임대차 시험 범위로 한다. 이 전부 정해져 있어요. 전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군데 뽑아서 발췌해서 이 부분만 시험법을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개사 민법 그 기본서를 받으시면 그 민법 전부가 아니라 우리 시험법에 속하는 부분만 듬성듬성 뽑아서 발췌해서 만든 요약집이다. 그 자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앞을 배워야지 이걸 이해가 되는데 먼저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1차 방정식 배워야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3차 방정식 배우러 가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그냥 1차 방정식 시험 범위다. 그럼 2차, 3차 방정식 안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시험법 속하는 부분만 가르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공부량이 많은데 이걸 이해시키고자 시험법 속하지 않는 걸 강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앞도 배우지 않고 그냥 여기 첫 페이지 열면요. 기본 첫 페이지 열면 법률행위 파트부터 시작돼요. 거기가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중간까지 배우고요. 또 뒤를 안 배워요. 안 배우고 필요한 부분 또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빨법 도시 듬성듬성 배우니까 민법 전체를 연관적으로 하면 논리적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또 논리적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논술식 시험이라면 전부를 이해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써 들어가야 되는데 객관 시험은요. 여기서만 시험법에 나오면 여기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숲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숲을 봐야지 우리가 그러죠. 공부 학문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봐가면서 나무를 보는 것이 나무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보면 나무만 볼 줄 알면 돼요.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느냐? 전체 뭐 이게 설악산만한 산이냐 지리산만한 산이 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시험법이다. 그 나무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부를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민법 공부 어렵기도 하지만 법학이기 때문에 전부를 배우지 않고 듬성듬성 배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요. 출발부터가 중간부터 출발한다니까요. 민법 1조부터 출발하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민법 총칙이 이걸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교과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민법 총칙 시험범위예요. 여기 10문제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10문제쯤 출제한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제가 그랬죠. 1조부터 184조까지 184개 조문이에요. 184조까지 민법 총칙이라는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민법 총칙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이 103조부터 161조까지 162조까지 여기 한 부분만 시험 범위예요. 이 한 부분만 시험 범위 삼아서 이 한 부분에서만 10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을 배운다 얘기하지만 1조부터 102조까지 시험 범위 아니니까 배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또 D도 배우지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한 파트가 이 법률행위 파트인데 이 한 파트 하나만 총칙이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토막만 배우는 거죠. 생선을 얘기하면 꼬리도 안 배우고 머리도 안 배우고 중간 한 토막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 열면 1페이지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할래 할 수가 없죠. 중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끝나고 이제 원리 가는 거예요. D도 안 배우고요. 물권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법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히 우리가 수탄시하는 공부지 법학 학생처럼 우리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팔 필요 없다. 선생님이 제가 가르쳐 주는 것만 이해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걸에서 나왔지?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왜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습상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원전 학습 방법이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거 발췌 배우는. 그러니까 어디든지요. 단원이 바뀌면
그 연결이 안 돼요. 단어가 바뀌면 또 거기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배우고 또 건널 때도 또 어떤 단어가 시작되면요. 그냥 거기부터 집중해서 거기까지 배우고 나무만 만드는 거야. 구슬만 만들지. 그러니까 구슬도 서말이도 끼워야 보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슬만 가지고 시험 보는 거지 그 구슬을 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고민하지 말자. 너 학문하는 거 아니다. 응? 수단시하는 공부. 60점 맞기 위해서는 수단시하는 공부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그렇구나. 우리 시험이 공부가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구나. 전부가 듬성듬성 배우는 거구나. 봐드리고요. 자 이렇게 또 조금 설명드렸고요. 바로 이제 164쪽 넘기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집에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권리란 말이 나오고요. 의무란 말이 나와요. 권리 의무. 물론 이제 법활 변경 권리 의무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겠죠. 권리가 뭐냐라고 한마디에 묻는다면 막상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용어가 이게 은근히 상식 같은 용어지만 권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말을 못해요. 권리가 권리지.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이지. 라고 빼 대답 못한다는 것은 이 용어가 생각보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권리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권리란 한마디 정의하면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거나 누군가가 이행해 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라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권리라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법에 추천할 수가 없더라. 법에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에 쫓아가서 소송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우정이 깊은 친구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예요. 근데 한 친구는 크게 성공해서 부자예요. 한 친구는 생활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정상 잘 사는 친구가 못 사는 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좀 때에 따라서는 돈도 빌려주고 하는 것은 친구 우정을 놓고 보면 당연하지만 안 해준다고 해서 법원에 쫓아가서 판사는 잘 사는 친구는 나에게 좀 생활비도 좀 빌려주고 밥도 사주라는 판결 구합니다. 라고 소송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친구의 우정 문제지. 그건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 지켜주지 않은 법에 쫓아가서 법에 처한 힘이 있는 거. 이게 권리가 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얘기했던 우정 문제, 형제 우애 문제,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도와주는 것은 형제 우애의 문제를 볼 땐 당연한 일이지만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소송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권리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고 우애 문제고 하나의 우정 문제죠. 그런 것이 아닌 법에 처해서 힘이 있는 거 이게 권리예요. 의무란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다. 이거 의무가 아니죠. 그건 도덕적인 문제죠. 의무란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라도 이행이 강제되는 거.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면 하는 거, 말면 마는 거다. 그건 도덕적인 문제지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민법 왜 배우는 거냐? 민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걸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어서. 권리무를 알고 싶어.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는 건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임대계약이 맺어지면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예를 들면요. 그럼 민법이랑 권리는 뭡니까? 사람과 재산관계 가족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 권리 의무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법학을 배우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목적, 권리 의무를 알고 싶어서 배우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요. 자, 이걸 알고 싶어 배우는 건데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는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응관계다 또는 법률용어로 얘기할게요. 일본식 한자 용어 이게 표리관계라 불러요. 표리관계. 권리의무 관계는 일반적 표리관계에 있다. 표리관계. 한자 쓰지 않을게요. 표리관계란 말이 뭐냐면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뛸래야 뛸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래요. 왜 동전이 되려면요. 양쪽 면에서 동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10원짜리 동전을 제가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요. 탑이 보여요. 다보탑이 보이면 보이지 않는 밑에 뭐가 있는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면에서 동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란 말을 일방이라 불러요. 일방. 어떤 사람이 일방에 만약 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발생했다. 권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누군가는 의리라 할게요. 타방이라 불러요. 타방. 누군가에게는 의리라 부를게요. 앞으로 갑을 많이 쓸 얘기예요. 일단 갑이다, 의리다.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얘기할 때 가불병이라고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할 때 장씨, 이씨. 거기도 장씨, 이씨가 맞나 봐요. 우리는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계약 쓸 때 뭐 매도인은 갑이라고 매수는 을이라 하자. 이거 자체가 일본식 한자 용어다. 가불병이라는 얘기 이게요. 자, 만약에 갑과을이 매매결책을 했어요. 자, 매매결책을 하면 얘가 이제 매도인이라 칩시다. 얘가 물론 팔아먹는 애예요. 얘가 매수인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매매결책을 되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한테 어떤 권리가 발생할까요? 매매결책을 되면요. 이 권리가 발생해요. 대금을 지급해달라. 대금 지급 청권. 계약서 쓴 대로 대금을 지급해달라. 대금 지급 청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계 맺어지면요. 그럼 매수는요. 이 권리가 얘한테 발생하면 매수는요.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민법 배울 때 누구의 권리는 뒤집어 가면요. 누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매도인의 권리는 매수인의 의무가 되는 거죠. 띨라띨성 관계예요. 누가 권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의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매매가 이루어지면요. 이번에 매수인의 권리는요. 자, 매수는 그럼 대금지 의무가 있지 어떤 권리가 있나요? 앞으로 민법을 배울 때 남에게 권리를 하나 얻으면 의무를 하나 지는 것이고 남한테 의무를 하나 주면 뭔가 권리가 하나 생긴다 생각하세요. 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 그 빠지에 보면 이 형평저울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 민법은 공평해요. 누구한테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매계에 체결돼서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권리가 발생하면 어떤 의무가 있느냐. 매수인 남한테 권리 하나 얻으면 의무 하나 줄 줄 알아야 돼. 매도인의 의무는요. 뭐가 있나요? 매도인의 의무 뭐가 있어요? 목적물 인도 의무. 약속 날짜에 물건 넘겨줘야죠. 목적물 인도 의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지 의무가 있지만 매수인의 권리는요. 어떤 권리가 있나요? 목적물 인도 청권. 약속 날짜에 물건 안 넘기면요. 너 계약서 펴봐라. 왜 물건 안 넘기는 거야? 오늘 넘기려 했는데 목적물 인도해달라. 인도 청권의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면 얘의 권리는 타방에도 의무가 되는 것이고 또 매수인의 권리는 매도인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띨라띨 이 관계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반대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에 맺으면요. 임대인의 권리 그러면 그 임차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권리 그러면요. 임차인의 권리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권리의무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많이 쓰는 용어지만요. 그 얘기만 알면 되고 나머지 얘기는 뭐 그냥 재미삼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있어요. 165쪽에 권리의무 얘기도 어려운 얘기다. 권리의무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들어간다. 누구의 권리는 타방의 의무가 되는 건데 따라서 어떤 사람이 권리가 발생됐다는 것은 누군가 의무가 발생됐다는 얘기고 누군가의 권리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의무도 변경됐다는 얘기고 누군가의 권리가 소멸하면 누군가 의무 소멸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빌려주면 빌려간 사람한테 내 돈을 갚아서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은요. 돈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돈 빌리는 순간.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아버리면 의무가 소멸했죠. 그럼 권리도 소멸하는 거죠. 채권자의 권리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누군가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띨레 이런 거 대응 관계로 들어가요. 표리 관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권리면 서로 띨레 관계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이게 이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우리 시험법에 없어요. 우리 시험법은 다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의무, 띨레 수 없다. 자, 그런데 용어에 보면요. 그 용어 중에 호의관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 페이지 165쪽에 보면 호의관계. 이 법률 용어예요. 이게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제가 그러면 한자 써볼게요. 호의관계. 조로자에다 뜨드자예요. 다 이것이 일본식 한자다 이게. 독일말 일본에다 일본어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호의관계다. 호의관계란 말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남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 친절. 친절을 우리말로 하면요. 친절을 베푸는 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거. 이게 호의관계라 불러요. 예를 들면 같은 방향이라고 해서 차를 무상 태워다 주는 거. 호의동승.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잠깐 외출할 때 이웃 사람이 아이를 돌봐줘요. 이렇게요. 내 동네 사람인데 초보 운전이에요. 주차 서투니까 동네 분이 아예 내가 주차 도와드릴게.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발레 파킹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친절 베푸는 거 호의관계라 불러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용어예요. 제가 그랬죠. 민법은 우리들의, 자, 민법 한번 그려볼게요. 민법 이렇게 있다면요. 우리들의 재산 관계, 이 재산 관계와 이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 재산 관계, 이 가족 관계에서 서로 분쟁이 벌어지거나 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이 민법인데,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우리들의 모든 재산 관계, 모든 가족 관계가 다 민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쟁이 벌어지지만요. 이 관계는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불관계. 분쟁이 벌어지면 인간관계, 불관계 있어요. 형제 간에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도와주지 않는 거. 형제 우애 문제, 친구끼리 우정 문제, 또는 교회는 다니는데 10년간 헌금을 한 번도 안 하고 와서 밥만 먹어요. 절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불공 드릴 때 그거는 한 번도 안 내고요. 맨날 밥만 먹어요. 누가 그랬어요? 헌금해. 내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종교 문제, 또 사람의 양심 문제, 이런 데서 다툼이 벌어져요. 다툼 벌어지지만 이런 데는 다툼이 벌어진다고 해서 법이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소송 냈어요. 저기요, 판사님, 형은 수백억의 재산가인데 형제 빽이 없어. 우리 딱 이 세상에 부모도 안 계시고 딱 형제인데 제가 사회 망해서 밥 먹을 끼니거리도 없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란 판결 구합니다라고 소송 내면 판사가 판결 내려요? 소송 기각시켜요. 소송 기각한다는 얘기 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개입할 수가 없다. 형제 간에 좋게 얘기해서 해결하라. 그러면 재단 가족관계지만 인간관계로 분류되면 법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의 도덕적인 영역이지 법원이 개입해 하라마라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더 많은 거야. 이런 재산 가족관계 분쟁이지만 우리들 분쟁의 90%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중에서도 최소한 이것만은 이 법률관계라는 게 있어요. 법률관계. 법에서 규율하는 관계. 이 법률관계가 들어왔을 때 법이 규율하는 관계 들어와. 이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지 않으면 소송 내서라도 강제할 수 있고요. 법이 개입해달라. 법을 소송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관계가 들어왔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 권리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또 법률관계가 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가 민법이 적용받고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계, 가족관계 분쟁이지만 인간관계로 분류돼 버리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 중에서도 법률관계로 분류되면요. 법률관계로 분류되는 얘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뭔가 법에 강제하는 힘, 권리,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민법을 적용받고 민법이 영역으로 들어와서 적용받는 영역이다. 모든 재산 가족관계 다 민법 적용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나눠졌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아니면 법률관계.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 호의관계란 말이 뭐냐. 제가 빨간 거를 그릴게요. 이 호의관계는 이 중간이에요. 중간. 이게 애매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로 쓰는 호의관계가 뭐냐. 자, 법률용어에서 호의관계란 말이 호의관계 굳이 말로 쓰자면요. 인간관계라 볼 수도 없고 인간관계로 분류되면 법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걸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률관계로 봐서 이걸 법률관계로 봐서 적극적으로 민법이 개입할 수도 없는 이걸 볼 수 이걸 볼 수 중간 애매한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 호의관계를 불러요. 남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 근데 왜 문제가 됐나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화를 배우는 거예요. 호의관계 중간 영역인데 기본적으로는. 자 보세요. 아무리 이웃끼리 친하지만 잠깐 외출할 때 옆집에 가서 우리 아이를 2시간만 돌봐달라 주장할 권리도 없고 돌봐줄 의무는 없어요. 또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같은 방향이라고 차를 태워다 달라 주장할 권리도 없고 차를 태워다 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야 같은 방향이니까 내가 태워다 주고 갈게. 밤도 늦었는데 그냥 가자. 아니야 내가 태워다 주고 갈게. 또는 이웃에서 내가 아이 돌봐줄게. 친절 베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웃에서 아이를 돌봐주다가 아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그 치료비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냐. 배상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지. 법에서 소송할 수 없다라면 이건 인간관계고요. 다쳤을 때 소송 내서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면 법률관계로 분류되는 거고. 무상 호의동성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태워다 주다가 차가 사고 나는 바람에 옆에 동생 다쳤을 때 당연히 운전자가 당연히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법률관계고 물어주면 감사하고 안 물어주면 각자 책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인간관계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보세요. 호의관계는 이 중간 영역인데 판례가 대법원제 판례 이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소송이 벌어진 판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봐. 대법원이 호의관계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출발이 법률관계 아니기 때문에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원칙으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치 않는다. 같은 방향이고요. 차를 태워다다 주차할 권리도 없고 이웃의 아이를 돌봐 주할 권리도 없고 더 의무는 발생치 않아요. 출발하는 거야. 원칙은 법률관계 아니다. 하지만 그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호의, 동성,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는 관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손해, 이 손해가 발생하면 이제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법의 규란 관계, 법률 관계로 전환된다. 법에 전환되어서 이제는 사람의 권리무가 발생된다는 얘기 뭐예요? 법에서 소송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례 태도야. 법이 전환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출발하지만 사고 손해 발생 법률관계 전환한다. 이 중간 영역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호의관계. 호의관계에 해당되는 거를 호의동승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지만 용어 지금 세 가지 봤어요. 인간관계, 법률관계, 중간 호의관계. 호의관계란 말도 봤죠. 이렇게 용어를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용어들이 또 나오죠. 뭐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이런 얘기들은 뒤에 가서 단적 설명할 틈이 또 있어요. 그때 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지만 먼저 이렇게 용어를 봐드리고 뒤에서 또 용어 볼 건 뒤에서 볼 거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일단은 용어 하나씩 배우는 거. 그럼 보세요. 호의관계, 친절 베푸는 거, 인간관계, 도덕적인 영역, 법률관계, 법의 규란 관계 이렇게 국어학적, 사전학적 의미만 안 된다는 거. 조금 더 이야기를 살을 붙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야기 속에서 용어를 쓸 줄 알아야지 진정 아는 것이지. 뭐 네이버 들어가서 딱 쳤을 때 국어 사전학적 풀이 그건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또 용어를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